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분석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지는 제가 이제 전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영국군의 멀티캠 전투복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 좀 추워가지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 옷은요, 여기 글자 보이시죠? 이게 지금 거울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정상으로 돌려드립니다. 글자 보이시죠? 제가 예전에 연수 갔을 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부는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 기자들과 이런 일문일답을 하신 내용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회가 되고요.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한 어떤 해석의 최종판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바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좀 더 확대를 하죠. 근데 이게 확대를 하니까 이 글자가 딱 붙어 나와가지고 여백이 없어요. 여백이 없어가지고 이게 보기 좀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 확대를 함부로 하기도 참 어려운데 이게 뉴시스가 좀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구성이 좀 더 확대를 하면 너무 딱 붙어서 나오죠. 근데 한 150% 정도 하면 앞에 여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여백을 두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문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들려달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어떤 의미의 질문이냐면 진짜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작년에 시진핑 방한 때문에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않고 했다가 코로나 방역을 실패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보면 1년 내내 현 정부가 중국에 너무 가까운 정책을 취한다. 너무 친중 정책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태양광이라든지 온통 중국이 다 끼어 있는데 진짜 중국밖에 안 보고 있냐 지금?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간 좀 애둘러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모두 중요합니다. 한미 관계는 우리 외교 안보에 있어서 특별한 동맹 관계입니다. 또한 외교 안보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 문화, 보건 협력,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협력, 나아가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로서는 최대의 교역 국가이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야 할 그런 관계입니다. 근래에는 환경 분야 협력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지난해 한번 추진됐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져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일본, 북한, 동북아 전체가 사람에 대한 감염병뿐만 아니라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의 협력에도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빙빙 돌리죠, 말을. 이거 말 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도 알고 있습니다. 야, 니네 중국 너무 빠는 거 아니야? 이런 공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게 한미 관계부터 얘기하죠. 이게 보면 한중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시진핑 얘기 물어봤고 언제 한미 관계 물어봤습니까? 근데 질문에 들어있는 그 공격적인 측면을 대통령은 느낀 겁니다. 한미 관계가 중요하지 한중 관계 뭐 대수라고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서두에 이제 한미 관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잘 알고 있다. 더 말할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안다. 나도. 하지만
중국도 중요하잖아. 최대 교육 국가이고 북한하고 관계가 있고 환경 분야 협력도 있고. 그러게 이제 그다음에 작년에 시진핑 관련 건은 미안하다. 어?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붙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력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딱히 뭐 중국으로부터 뭐 이권을 받는다든지 뭐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든지 뭐 이래서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 약간 어그레시브, 그러니까 공격적인 질문에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빙빙 돌려서 별 내용 없는 설명을 하고 그냥 끝냅니다. 쟁점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북한이 이번 8차 당대회를 통해서 핵무력과 재래식 군사력을 더욱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비핵화 관련된 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대북 정책의 방향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약간 따지듯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끝에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공손하게 끝내는 거죠. 하지만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 우리 정부도 대북 정책의 방향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지금처럼 말랑하게 해가지고 되겠냐? 좀 세게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보니까 북한도 저렇게 군사를 확장하겠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게. 이것도 약간 공격적인 질문이죠. 아마 전 아직 뒤에 읽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굉장히 빙빙 애둘러서 별 내용 없는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같이.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합의까지 나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 협상을 북미 간에 해나간다면 조금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더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이런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그런 부분도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성공을 막연하게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정부 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핵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냥 잘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먼저 읽어본 게 아닙니다. 아까 저 1, 2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먼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같은 시간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여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껴서 할 수도 있고, 방송을. 그 다음에 먼저 읽어보게 되면 선입견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앞에 두 개의 섹션은 그 각각 다른 수석실에서 만든 겁니다. 답변은. 예를 들어서 그 방역 문제하고 이제 정치 분야, 법, 정치 이런 분야,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아마 보건 수석 쪽하고 그 보건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이랑 그 다음에 그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들쑥날쑥하죠. 왜냐면 보건복지 쪽 담당 수석도 그렇고 민정수석도 그렇고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를 잘 안 했던 뭐 경제 문제나 또는 이제 뭐 주택 문제 관련한 건 사회수석실이나 뭐 이런 실에서 만들었을 텐데, 거기도 사실은 다 386 계열이나 뭐 시민단체 소장만이라든지 그렇게 전문적이고 소위 말해서 아마추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앉아있지, 그렇게 전문 관료 출신들이 그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진두지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상 답변을 못 만든 것도 있고, 보니까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또 답변을 썼는데 이상한 내용을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두 개를 읽어드렸는데 이 외교 안보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두 개를 읽어드렸는데 중국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거창하게 얘기해서 삥 둘러서 빠져나가고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삥 둘러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읽어봐도 되게 스무스하게 나간다. 근데 이거 한 사람이 머릿속에서 즉흥한 대로 나온 건 아니고 분야별로 한 몇 장짜리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압축시켜서 요 문장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뭐냐? 이 두 개는 외교안보 수석실에서 만들었고, 아무리 멍청한 청와대라고 해도 외교안보 수석실에는 그야말로 이제 프로들이 가 있으니까 그 프로들이 여기 개입을 한 거예요. 국정원에서 파견됐든 외교부에서 파견됐든 간에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이 문구를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앞선 두 개에 비해서 이게 되게 읽기도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논란이 될 만한, 여러분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욕할 만한 건더기가 없잖아요. 욕할 만한, 욕이 나올 만한 구석이 없잖아요. 아까 아동을 반품을 해? 근데 이런 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전문가들이 욕먹을 만한 것을 다 빼낸 거예요. 국정원에서 파견 온 사람들이, 이런 양반들이. 그러니까 전문가가 글을 쓰게 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공격적인 질문에도 이렇게 이제 욕할 건덕지가 없듯이 잘 넘어가요. 대통령이 이제 이런 각본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근데 앞에 두 개 섹션에서는 각본이 엉망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 봅시다.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2021년 신년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뒤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바이든 신행정부의 경우는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서 다양한 미국 내 현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신행정부의 외교안보 상황에 있어서 또 이란과의 핵협정 복원, 기후변화 대응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이 우선 정책 순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가 그 정책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도 사실 예상이 될 만한 질문이죠. 뭐냐면,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하고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런 질문 들어올 텐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쓸래? 라고 했을 때 이제 관련 수석실에서 머리를 굴리는 거죠, 행정관들이. 그러면 그 행정관들이 직접 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국정원에 파견 가 있는 행정관들은 보통 3급에서 4급쯤 되는 고위급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그런 질문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국정원의 본청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6급이나 5급들이 그때부터 죽어나요. 이거 질문이 들어왔는데 답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이거 가지고 막 걔들이 밤새면서 머리 굴리는 겁니다. 대통령 입에서 헛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죠. 이렇게. 우선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 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문제 말고도 그 한미 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력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무기를 더 산다든지 또는 이제 LNG를 더 구입한다든지 이런 거겠죠. 저는 바이든 신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기조나 다주주의 원칙이라든지 동맹 중시 원칙 등 면에서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코드가 맞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러한 점들 외에는 북미 대화를 또는 북미 문제 해결을 후순위로 미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저는 뒤로 밀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북한을 말려 죽이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트럼프 정부 때 이루어진 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정책의 방향을 잡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선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과거 국회 외교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또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으로서
외교를 담당해서 외교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해외 정책을 지지했을 정도로 남북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분들도 대체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이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북한 문제가 충분히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미국과 여러 교류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도 보시면 공격받을 만한 소지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전제를 사실 청와대에서 뭘 하겠다고 한 거는 없습니다. 이 안에는. 그냥 협력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우선은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 간 교류를 그러니까 바이든을 먼저 만나겠다. 이거랑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이 내용은 전부 다 뭐냐?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는 이렇게 할 거다. 믿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다도 아니고 믿고 있다. 바이든이 전문가다. 바이든이 외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 거다라는 식의 내용만 얘기하시잖아요. 본인 잘못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리고 바이든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장 만약에 한 6개월 뒤에 취임하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돌아가신다고 칩시다. 죽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럼 어떡할 겁니까? 우리나라는. 바이든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일정이 연기됐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구만 봐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글쓰기 누가 하느냐? 직업 외교관들이 하는 글쓰기입니다. 이게 이 문구는 전형적인 외교관 문구거든요. 요거는 그야말로 그 유엔에서 이제 파티 같은 거 할 때 거기서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이나 또는 이제 뭐 주 유엔 한국 대사가 이제 인사말 할 때 앞으로 평화와 세계 평화, 월드 평화 뭐 이런 딱 그런 거 할 때나 쓰는 문장이에요. 그야말로 책임 하나도 안 져도 되고 내 하고 싶은 좋은 말만 하는 문장. 준비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야 이거 준비했구나. 그러면은 정부가 좀 힘들어할 만한 얘기 하나 해보자. 사실 이게 그래서 논란이 됐죠 결국에는. 그래서 기자가 이거 하나 던집니다. 폭탄을. 한일 간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속으로 아이씨 올 게 왔네 이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해 놨고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덮으려고 하다가 제2의 임진왜란이 터져버렸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이 이제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때문에 사실은 한국도 발칵 뒤집혔지만 일본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면 일본이 진짜 저렇게 해준다고? 야 쓰게 일본이 짱인데 이렇게 일본이 좋아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뭔 답변을 하셨냐? 일단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명령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친일 문제와는 다르게 한일 65년 청구권 협정이 있는 그 법적인 한계를 풀기 위한 외교 노력을 많이 해왔던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노 총리의 사죄도 있었고 그 편지가 뭐 일부지만 위안부 할머니한테 전달도 해왔었습니다. 2015년에는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한일 간 외교 합의 노력은 대통령은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외교 노력에 있어서도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 자산이 매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본 정부가 사과나 인도적인 조치를 해도 피해자분들 중에 받아들일 분도 있고 반대하실 분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 피해자 간의 다양한 의견을 한국 내에서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야 외교 합의, 외교 노력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이제 공감대가 되는 모여 있는 의견, 일치된 의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문 대통령은 한국 내 위안부 피해자 콘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뭐 이 안에는 이제 뭐 기자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윤미향 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껄끄러워할 만한 질문이죠. 여기에서 대통령이 답변을 합니다. 무엇보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요 보시죠, 요 사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보시면 카톡창입니다. 카톡창인데 그 이제 앞에 쭉 있고 카메라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하면 대통령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대통령이 답변하기 이전에 그 기자 질문에 대한 어떤 그 답변이 카톡창에 바로 뜹니다. 이렇게 대형 카톡창에. 그럼 대통령도 이거를 보고 읽어 내려갈 수 있겠죠. 이게 초대형 프롬프터 인쇄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형 프롬프터. 나중에 참고 사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서는 확대를 약간 해볼게요. 보시면 보이시죠? 이게 카톡창, 이거 카톡입니다. 이거 카톡. 그러니까 여기 대통령이 어디 있냐면 대통령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사람 머리하고 비교해봐도 글자 하나가 거의 사람의 얼굴 반 정도 사이즈니까 대통령 눈에 잘 보이겠죠. 이만큼 확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자 질문은 귀로 듣고 답변은 이 카톡창을 보면서 답변을 하시는 거죠. 대통령이. 지금 이런 구조로 지금 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A4 용지를 들고 온 게 아니고 A4 용지를 카톡에 박아서 벽에 붙여놨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하여튼 여기 이제 이런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간 풀어야 할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수출 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또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은 또 그거대로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문제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하는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런 분들이 2019년에 지소미아를 여기다 거셨어요. 네? 내가 이제 중간에 안 끼어들려고 그래도 안 끼어들 수가 없네 진짜. 암튼 다시 대통령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이 발칵 뒤집었어요. 야, 그러면 저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그 강제 집행하거나 압류하지 않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겼다. 결국 일본의 외교적인 압력이 결국에 이제 그 성과를 냈다. 한국이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본은 받아들인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이 말은 사실 좀 바꿔 말하면 아마 외교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낼 텐데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말은 일본 기업에 그 한국 내 자산을 강제 집행해가지고 이걸 현금화해서 뭐 피해자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최악의 경우에 한국에서 청와대에서 늘 제안을 했던 거는 뭐냐면 그 일단 돈 사과를 해라.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 돈은 한국에서 주겠다. 나중에 우리가 그만큼 보전을 주면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뭐 미쯔비시에서 그 피해자들한테 한 1억씩 주면은 판결문대로 그러면 우리가 미쯔비시에 한
1억씩 줄게 사람당 한 사람당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죠. 작년 초에도 제안을 했고 계속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공식적으로 이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 계속 소송이 이어질 텐데 그거 우리가 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고요. 그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일본이 약간 양아치 짓을 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60년 65년도인가 거기 이제 한일 그 뭡니까 저기 국교 회복하면서 받은 보상금에는 보상금에서 이 부분은 면제해 준다 이런 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건데 일본도 인정했거든요. 이거는 손해배상이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이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이건 줘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건 청구할 수 있고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왜 이거 안 주냐. 괜히 이 문제로 일으켜가지고 외교적인 분란 만든 거 아니냐라고 일본에서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또 일본 법조계에서도 이건 줘야 되는 금액이다 맞다. 만약에 이걸 한국 법정에 소송을 건 게 아니고 일본 법정에 소송을 걸었어도 당연히 저 양반들이 이겼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양쪽 다 이제 그러니까 양국 정부가 다 약간씩 조금 약간 오버를 한 측면이 있죠. 이 문제를 결국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다 맞는데 이걸 해결해 나가는 방식 때문에 양국 정부가 약간 오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이 지금 네 분께서 각각 1억씩 해서 4억을 신청을 했는데 달라고 앞으로 예상되는 더 많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거죠. 제가 지금 보는 일본의 입장은 뭐냐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지고 그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돌아가시도록 그래서 한 5년만 더 버티면 제가 보기에는 5년만 더 버티면 거의 80%가 사망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돈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솔직히. 근데 그것도 사실은 가해자가 할 짓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본이 욕을 먹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한국이 이 문제를 너무 감정적으로 끌고 와서 잘못 조금 다룬 것도 맞는데 사실 일본이 욕 먹어야 될 부분도 맞아요. 그리고 한 나라 국가라는 게 자기네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무슨 제국주의 시절에 뭐 전쟁하고 관련된 피해 금액도 아니고 이거 제국주의 시절이긴 한데 강제징용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하고 끌고 간 노동자들의 어떤 그 학대 그러니까 이제 업무상 불필요한 학대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강제로 끌고 가고 강제로 일시키고 학대하고 폭행 저지르고 이렇게 괴롭힌 거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태평양 전쟁에 관련하고 큰 관련도 없는 건데 이것까지도 여기 연결시켜서 못 주겠다 라고 나오는 거는 조금 그렇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던 거고 근데 이게 약간 좀 논쟁거리가 돼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이걸 논쟁화 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다음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외교안보팀이 잘 피해 왔는데 앞에서 잘 선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크게 한 방 맞았습니다. 이건 뭐 답변은 잘 썼는데 대통령이 워딩을 뭐 잘못 고른 게 아닌가. 또는 이제 대통령이 여기 이 사실 이제 이 문구 예를 들어서 그런 강제 집행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양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이 말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건 사실 그냥 잘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정도에서만 끝났어도 되는데 이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일본에게 야 그러면 우리가 강제 집행 안 할게 라는 신호를 줘버렸다 라는 게 됐죠. 약간 외교는 약간 모호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버리면 이거는 저기 실무자들이 어떻게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외교부가 한 방 먹었다 라는 게 되고 다음 대통령님께서는 여전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을 위해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김정은 서울로 부를 거냐 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김정은의 태도를 봤을 때 과연 오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상황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부를 거냐? 부를 거냐 이건데. 또 걔 부르려고 얼마나 퍼줄래? 또 뭐 얼마나 쇼를 할래? 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지 봅시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또 대화에 대한 의지,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 간에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이미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합의된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신행정부는 톱다운 방식의 회담보다는 바텀업 방식의 회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톱다운 방식의 회담, 바텀업 방식의 회담이 뭐냐면 톱다운 방식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고 바텀업 방식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던 게 전형적인 톱다운 방식이죠. 그러니까 일단 윗사람들끼리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아 그래 뭐 하자 약속하면 그 다음에 밑에 실무자들이 만나서 막 박이 터지게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고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바텀업 그러니까 밑에 실무자들이 다 정리해 놓고 모든 약속까지 다 치밀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맨 윗대가리끼리 만나서 악수만 하고 밥 먹고 같이 서명하고 끝내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보다 좀 더 속도감 있고 긴밀한 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만약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면이라는 가정법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이것도 사실은 감정적인 표현이죠. 열심히 할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에는 계획이 없다. 내 임기 중에는 힘들 것 같다. 이 얘기를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거죠. 김정은 답방을 내 임기 중에 추진하지 않겠다. 라는 뜻으로도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임기 뭐 한 1년 5개월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됩니까 그게?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기자가 이제 여기 다음으로 질문을 하는 게 뭐냐 김정은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의 대전환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당장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미 군사훈련을 같이 하면 북한이 지랄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한미 군사훈련 같이 하면 북한이 지랄할 텐데 그러면 뭐 북한하고 뭐 외교적으로 뭔가 좋게 끝나거나 북한하고 대화를 좀 더 깊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여튼 뭐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평가가 있다라고 하고 이게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을 위해서 한미 간의 훈련 부분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북한의 중단 요구를 대통령께서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가 바이든 행정부의 설득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와 조기 종전 선언을 조기에 논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하냐.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한미연합 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죠, 그죠?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남북 군사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목표가 한편으로 비핵화이고 그 다음에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그때는 북미 간, 남북 간 또는 남북미 3자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평화가 완전히 구축되면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런 비핵화 대화 과정에 있어서 그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가는 평화구축의 대화와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한미연합훈련에 관해서는 만약에 북한이 지랄하면 나 합동군사훈련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협의해서 뭐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협의하겠다라는 얘기고, 북한이 지랄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밑에 길게 막 복잡하게 설명했잖아요. 종전선언은 이게 뭐냐? 이 푸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는 할 건데 미국한테, 근데 뭐 한국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야, 나 이런 것까지 다 할 힘 없어. 나한테 묻지 마. 이 얘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애둘러가서 돌려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말을 하자면 뭐 굳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전문가가 쓴 답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자애들이 문제 삼을 만한 걸 다 피해 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말해서 기자애들은 지금 띡해봐야 학부 졸업해가지고 나온 이제 학사 나부랭이들이고, 여기서 답변 쓰는 전문가들은 최소 박사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안 걸리게 글 쓸 줄 압니다. 쟁점을 피해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마지막 질문 아니구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문 이 또 하나 남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아니 뭐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보이니까 과연 김정은을 한 번 더 만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죠. 문 대통령은 임기 말 한 번 더 화상으로라도 이건 약간 개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아니 기자회견 한다더니 지금 화상회의 하시잖아요. 그러면 화상으로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하게 되면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 대화 중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김정은에 대한 이제 태도, 청와대가 과연 이제 뭐 어떤 생각인지 이건 물어보는 건데, 대통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은 사실 그 전문가들이 준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냥 임기응변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약간 섞여 있기도 해요. 대통령이 앞에서 임기응변으로 시간을 끌 동안 밑에 전문가들이 막 다 치고 내려갔을지도 모르죠. 아까 그 카톡창에. 하여튼 우선 저로서는 처음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도의 한반도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황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그냥 서로 욕하는 정도지 뭐 사드 배치되고 뭐 전쟁의 먹구름은 무슨.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이렇게 유지해온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에 있어서도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통해서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나가지 못했고 그 단계에서 멈춘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스미더스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또는 스미더스가 국정원에 들어가 있었다면 과연 거기서 멈췄을까? 이거는 청와대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먹고, 심지어 내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공급하자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 공급하자고 내가 면접 때도 내가 그 서류를 줬는데
내가 서류를 줬는데 서류만 낼름 받아가지고 나중에 산업부 보니까 그걸로 저기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보고서 작성하셨더만. 이거 나무 아이디어 뺏겨간 거 아닙니까 이거? 어? 내가 그걸 준 게 2018년도인데 그 보고서는 2019년도에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게 어디서 그 소스가 나왔겠냐고. 나는 아무리 면접관이지만 그 해당 문제를 담당하는 담당 분석관한테 내 서류를 줬는데 그럼 걔가 그걸 썼겠지 거기다가. 게다가 내가 걔한테만 줬어. 내가 원장한테도 보냈거든요. 따로 우편으로 서울 원장한테. 아무튼 간에 그래. 그래서 북미 간에 있어서도 사상 처음으로 북미 양 정상이 직접 회담을 하는 그런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원장한테 주고 잘 받았다는 전화까지 받았어요. 하여튼 뭐 그랬었습니다. 물론 원장이 직접 전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북미 대화 역시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아주 훌륭한 합의를 보고서도 그 이후에 더 나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집권 5년 차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러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회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대면 방식을 말씀드린 것은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화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비대면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에 최우선적인 당부사항, 그 부분은 일단 싱가포르 선언까지 합의를 이뤘는데 그 이후에 왜 하노이 회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냐는 점을 좀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간에 필요한 약속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이행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일시에 짠 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득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단계별 진행은 서로 간에 속도를 맞춰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트럼프 정부의 성공 경험과 또 실패에 대한 부분을 반면 교사로 삼으면서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자세로 북미 대화에 나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엔 대북 제재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여러가지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제재에 종속되지 않거나 또 제재에 대한 예외 승인을 받으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협력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적인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도적인 협력 사업을 비롯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함께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은 남북관계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은 곧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선순환 관계를 이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했듯이 임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건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방송의 마지막일 텐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는가? 바이든 행정부와 지금까지 어떤 소통을 해왔는지 궁금하고, 북한과 관련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린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을 합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한미 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일치를 이뤘습니다. 당연히 뭐 전화상으로 그렇게 하죠.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미국 민주당 정부와 잘 협력해 나갔고,
그때 이른바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 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또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서운해하겠네요. 예, 언제는 트럼프하고 뭐 합의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뭐 바로 돌아서셨네. 예. 알겠어. 트럼프 대통령도 그 A4 용지 가지고 A4 용지 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국 대통령 놀렸으니까 뭐 독이 개긴이죠. 북한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급의 소통을 통해서 이게 뭐 유엔 대사, 그 다음에 이제 정보기관장, 정보기관원, 외교관들, 또 관련 이제 측근들 인사들, 그 다음에 의회 의원들 간에 이게 보면 연락이 가능한 라인들을 막 섭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쪽 행정부의 누구랑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외교장관, 뭐 국무장관이나 국무차관이 누가 됐다 그러면 걔랑 같은 학교 동창, 같은 대학에서 동기 동창이네 누구냐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 누가 있냐 이래서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해요. 각급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미국의 바이든 새 정부의 안보 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미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정책의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사실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임기 1년 5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라도 하려면 임기가 좀 더 길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걸 할 수 있냐 아니냐에 대한 실권력도 부족하고 약속을 해도 이게 뭐 지켜지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 6개월 있으면요 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각 정당마다 앞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를 막 정하고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외교 문제나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북한을 갔다 와도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게 됩니다. 심지어는 북한에 가는데 거 가서 그 1년 뒤면은 다른 정부의 정권 넘겨야 되는데 가서 함부로 이상한 약속 해주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같은 당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그냥 레임덕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스미더스가 국정원의 고위직이나 또는 스미더스가 청와대에 들어간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묻지는 마세요. 하지만 보관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특사로 가려면 북한의 특사로 가서 김정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로 빅딜 합시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그걸 둘이 같이 손잡고 발표하고 이 추운 겨울에 냉면 한 그릇 하고 헤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이랑 같이 이렇게 전 저 뒷자리에서 냉면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훈훈하게 하면 큰 선언을 통해서 트럼프 빼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조율을 한다면. 근데 뭐 북이지 뭐 그게 뭐. 현 정부에서 안 되면 다음 정부에라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저는 어차피 뭐 공무원은 영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만 시켜주신다면 제가 영혼을 불살라서 충성을 다하겠다. 과연 다음 대통령은 누구냐? 홍씨냐? 아니면 안씨냐? 홍씨 아니면 안씨. 저는 뭐 안씨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길었던 3부작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겁니다. 내일쯤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다음 편을 준비를 하는 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말이지. 무슨 약속을 하면 안 나오겠고 그 다음 편은 없겠구나 이렇게 뒷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 이름 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주로 거장판 기사단원들이 그런 글을 자꾸 써가지고 제가 뭘 하든 태클은 못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제가 이제 팟빵에도 올릴 텐데 보통은 이런 걸 하게 되면 일단 유튜브에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정도 있다가 팟빵에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 이제 엊그저께 것까지 해서 이제 팟빵에 다시 올릴 거고요. 뭐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분석 공짜로 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 명심해 주시고 좋아요 같은 거 하트 같은 거 뭐 누를 필요 없습니다. 누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독만 눌러주세요. 구독. 여러분이 한 사람이 여러 번 누르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 많죠? 가족도 많지 않습니까? 다 스마트폰 갖고 있죠. 그러면 야 잠깐 보자 구경 좀 하자 이래가지고 유튜브 열어서 그냥 그 사람 모르게 스미더스의 정부실 찾아가지고 구독을 눌러버리세요. 그냥 그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걸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아니 극우든 극좌든 뭐 자기들 좋아하는 방송 30만 40만 막 누르는데 제가 보니까 별거 없더만 뭐 아니 35만짜리 무슨 저기 극우가 하는 방송을 봤어요. 그랬더니 양복 입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던데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지는 않지. 내가 더 낫죠 이런 내용은. 근데 그런 데는 막 구독자 수 늘려주고 막 또 뭐 후원도 해주고 내가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구독이 중요합니다. 구독이 이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100번 구독 외쳐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구독해서 보고 있는 분들에게 자꾸 구독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내에서 스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누르라 이겁니다. 예, 한 사람이 4명씩만 여러분 지금 저희가 1800명이거든요 툭 쳐서 2000명이라고 하고 2000명이 4명씩만 가족을 포섭하면은 저희 8000 됩니다. 8000 되면 10,000명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000명이 가족 5명씩만 포섭하면요 아니지 가만히 있어봐 2000명이 자기 빼고 4명씩 포섭하면 10,000명이네. 그렇지. 여러분 가족 4명 포섭해서 정문실 10,000명으로 올려봅시다. 10,000명 단위에 10,000 클럽 갈 수 있습니다. 저 트위터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트위터 팔로우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사실 숫자밖에는 저한테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뭐 이걸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돈 써가면서 하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응원해 주시는 거는 구독자 수 늘려주시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러면 밖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돈 뺏어봤자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 된다고. 아무튼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